김지연, 너 대체 뭐야? 왜요? 제가 여기 오니까 당황되세요? 너 정말 전 회장님 조카라는 거 사실이야?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평범한 고아 주제에 너무 악착같이 버티더라니. 고아 주제에 강수 간호사님 저한테 항상 알아서 기어라고 하셨죠? 신분을 알고 처신하라고 하셨고요. 그건 이제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아직도 알아서 기어야 할까요? 세상은 노력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나는 고아로 자랐고 병원에서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내 인생이 뒤집어졌다. 나는 재벌가 손녀였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한다. 가족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복수할 것인가? 끝까지 지켜봐.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니까. 제가 태어난 곳은 인천이에요. 이름은 지연, 올해 26입니다.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고 부모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린 마음에도 나는 다른 애들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게 정확히 뭐가 다른 건지는 몰랐어요. 남들처럼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 품에 안길 수도 없었고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받지도 못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였어요. 반 친구들이 생일 초대를 해주길래 신이 나서 갔어요. 친구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아주고 친구 아빠는 피자를 사오셨어요. 모두가 웃고 떠들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 생일은 어떻게 보냈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제 생일은 그냥 하루가 흘러가는 날 중 하나였다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날이었다는 걸. 10살 때의 일이에요. 인천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보육원 창문 밖으로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그날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창문 앞에 앉아서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혹시라도 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그때 옆에서 같이 창밖을 보던 동생이 조용히 물었어요. 지연 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에서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어요. 보고 싶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은 조그맣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어요. 누군가 제 곁에서 괜찮아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고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됐어요. 보육원에서는 18살이 되면 나가야 했어요. 저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꽃다발을 건네주며 우리 딸 정말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 저녁 보육원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방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혼자서 살아야 하는구나. 막막했어.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고민 끝에 간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아픈 동생들을 돌봐주던 게 익숙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자신 있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남들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곧 깨닫게 됐어요. 간호학과에 진학하고 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만 남들과 비슷한 출발선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점점 깨닫게 됐어요. 노력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걸. 제가 틀렸던 걸까요? 정말 노력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매일같이 환자들의 비명, 보호자들의 원망, 의사들의 날카로운 지시가 끊이지 않죠. 그 속에서 저는 그냥 무명 간호사일 뿐이에요. 누구도 제 안부를 궁금해하지 않고 제가 힘들어하든
말든 신경 쓰는 사람 하나 없어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저는 간호사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강수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김지연, 오늘도 야간 당직 가능하지? 이미 이번 주만 4번이나 야간 근무를 했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2번씩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상하게 저만 계속 밤 근무였어요. 주말도 없이요. 저 이번 주에 야간 근무가 많아서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간호사가 환자 돌보는 게 어려우면 어쩌겠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번 주에 2번밖에 안 하셨길래. 김지연, 너 원래 그렇게 따지는 성격이었어? 그럴 시간에 일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 강수 간호사는 피식 웃으며 서류를 책상에 내팽개쳤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야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부터 강수 간호사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된 날부터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고아가 참 큰 꿈을 꾸네. 여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곳이야. 이런 말은 이제 익숙했어요. 하지만 매번 상처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다른 간호사들은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는데 저는 항상 힘든 일을 맡았어요. 응급실에서 계속 뛰어다녀야 하는 일, 혈압이 불안정한 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다른 간호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뒷정리까지. 한 번은 심한 욕설을 퍼붓는 보호자를 상대해야 했어요. 야, 간호사가 이따위로 일해도 돼?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나요? 불편. 네가 지금 농담하냐? 우리 아버지가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다잖아. 의사 데려와. 의사 선생님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환자 보호자는 점점 흥분하더니 갑자기 저를 밀쳤어요. 순간 몸이 휘청했지만 참고 버텼어요. 다른 간호사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 의사가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죠. 그날 밤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부족한 부분은 남들보다 2배, 3배 더 공부했어요.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강수 간호사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찾아내려 했어요. 어느 날 제가 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어요. 숫자를 하나 잘못 적은 거였죠. 당장 환자의 치료에 영향을 주는 실수는 아니었지만 강수 간호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김지연, 이거 뭐야? 아, 제가 잘못 적었네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바로 수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병원에서 실수하는 간호사는 필요 없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주혜, 넌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래서 출신이 중요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순간적으로 울컥했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이었어요. 새벽 3시쯤 중환자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어요. 의사가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그런데도 강수 간호사는 환자가 안정된 후 저를 불러 말했어요. 내가 CPR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봐야겠어. 실수하면 큰일이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간호사가 환자를 살리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하면 문제야. 실수가 있었는지 조사해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탈했어요. 저는 환자를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감사 인사가 아니라 조사라니.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환자를 봐왔고 응급실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인생은 각양각색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환자는 지금까지의 어떤 환자와도 달랐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다. 창밖에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고 병원 응급실 안은 언제나처럼 정신없는 분위기였다. 나는 늘 그렇듯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응급 환자 들어옵니다. 구급 대원이 들 것을 밀고 들어왔다.
환자는 온몸이 피범벅이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옷은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에도 상처가 가득했다. 주변 간호사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노숙자인가? 요즘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 술 마시고 싸우다가 다친 거겠지. 하지만 나는 그런 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맥박이 불규칙했고 체온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얼른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 출혈 심합니다. 상처 소독부터 할게요. 나는 장갑을 끼고 그의 얼굴과 팔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의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명함 한 장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명함에 적힌 이름을 보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전태혁. 이름 아래에는 제2그룹 금융계열사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내가 아는 그 제2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그리고 부사장, 이 사람이 정말 그 전태혁이 맞다면 그는 노숙자가 아니라 재벌가 출신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왜 이런 모습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걸까? 몇 시간 후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 나는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봤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의식은 또렷해 보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네. 네, 다행히 빠르게 치료받으셔서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야. 솔직히 난 그냥 죽어도 괜찮았거든. 그 말에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보통 환자들은 정신을 차리면 고맙다고 말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너무도 덤덤하게 죽어도 괜찮았다고 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다 잃었으니까. 나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제야 눈치챘다. 그의 얼굴에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다.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을 포기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을까요? 너무 순진한 말이네. 그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다. 만약 내가 가족한테 배신당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빼앗겼다면? 그럼에도 살고 싶을까? 가족한테 배신당했다고요? 그래? 너는 이해 못할 거야. 가족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할 테니까. 그 말에 나는 온몸이 굳었다. 마치 심장을 직접 찌르는 듯한 말이었다. 나는 평생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배신당할 일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족이 있음에도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저보다 더 외로운 분이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가 다시 피식 웃었다. 이제야 조금 말이 통하네.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여러 번 마주쳤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나는 그를 돌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냉정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왔고 결국 가족 간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걸 잃었다고 했다. 그는 가진 걸 다 빼앗겼지만 나는 애초에 가질 기회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같은 처지인 걸까? 그와의 만남은 내게도 많은 질문을 던졌다. 돈도 가족도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할까? 아니면 다 가졌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이 더 불행할까? 나는 그때는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와 나, 우리는 너무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버려진 사람들이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전태혁 씨는 여전히 병실에 있었고 나는 그를 몇 번이고 떠올렸다.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한테 가족이 있었다면 나도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하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다. 배신당할 가족조차 없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병실로 가는 복도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병실 문 앞에는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서 있었다. 경호원 같았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설마 하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안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침대 옆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단아한 한복 차림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분위기는 남다른 아우라가 느껴졌다. 얼굴에 주름이 거의 없었지만 오랜 세월 많은 일을 겪어온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전태혁 씨의 어머니였다.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길이 내 명찰 위에 멈췄다. 김지연, 그 순간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단순한 보호자의 태도가 아니었다. 마치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 네, 간호사 김지연입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왔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다. 내가 우리 태혁이를 살려줬다고 하더군.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하지만 그녀는 뭔가 말을 하려다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너 내 친가족에 대해 궁금하지 않니?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나한테 가족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있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전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버려진 이유도요.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 앞에 놓았다. 이걸 보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조심스럽게 열어 안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출생신고서, 내 이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그런데 그녀의 성이 전이었다. 이게 뭐죠? 내 친어머니. 그녀는 나의 언니였어. 순간 숨이 막혔다. 문서를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히 내 친어머니의 이름은 전이었다. 아니에요. 전 부모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너도 나처럼 전씨 집안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고아로 자랐고 내 어머니는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 너를 낳았어. 그리고 결국 널 보육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지.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친어머니가 살아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녀가 바로 전태혁 씨의 이모라는 사실은 더더욱 믿을 수 없었다. 그럼 태혁 씨랑 저는 사촌 관계지.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나는 평생 고아로 살아왔다고 믿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핏줄이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고 왜 내 어머니는 나를 떠나야만 했던 걸까? 나는 아직도 손에 들고 있는 출생신고서를 바라보았다. 문서 위에 적힌 내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보며 나를 바라보는 태혁 씨의 어머니, 전 회장 부인의 얼굴, 병실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나는 출생신고서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았다. 하지만 문서는 분명 내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말도 안 돼요. 믿기 어렵겠지. 전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게 아니야.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널 지키려 했어. 그럼 왜 저는 보육원에 있었던 거죠? 왜 엄마가 저를 찾지 않았죠?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태어나던 해 우리 집안에서는 심한 다툼이 있었다. 재산과 경영권을 두고 형제들끼리 싸웠지. 내 어머니, 그러니까 내 언니는 원래 후계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그녀가 널 임신했을 때 가족 내에서 내 존재가 커다란 변수가 된 거야. 변수요? 내가 태어나면 우리 가문에서 힘의 균형이 깨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언니에게 낙태를 강요했어.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반대했고 결국 가족과 등을 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내 어머니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싸웠다고. 그런데 왜 나는 보육원에 있어야 했던 걸까?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나도 몰라.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언니는 널 데리고 도망쳤어. 가족들에게서 널 지키기 위해. 하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지. 그 후 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내 존재를 잊은 채 살았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나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였다니.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은 고요해졌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선택지를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있었다. 고아로 자라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고 인정받기 위해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다른 삶이 놓여 있었다. 재벌가의 손녀로서 내 의지만 있다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삶, 제가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죠? 넌 우리가 준비한 것을 받을 거야.
더 이상 이렇게 힘겹게 살 필요 없어.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제 삶을 버려야 하나요? 갑자기 찾아온 선택의 순간.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만약 받아들인다면 나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힘든 야근 없이, 병원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다. 그동안 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갚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내가 간호사가 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버릴 수 있을까? 나는 결국 내 발로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간호사 김지연이 아니라 전 회장의 조카 김지연으로 병원에 다시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졌다. 익숙한 복도, 익숙한 얼굴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김지연 아니야. 맞아.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재벌가 사람이었다고? 말도 안 돼. 저 사람이 그동안 여기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 강수 간호사가 있는 곳으로 갔다. 간호사실 문을 열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봤다. 강수 간호사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평소처럼 무시하는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다. 김지연, 너 대체 뭐야? 왜요? 제가 여기 오니까 당황되세요? 너 정말 전 회장님 조카라는 거 사실이야.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강수 간호사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동안 나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힘든 일만 시켰던 그녀,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평범한 고아 주제에 너무 악착같이 버티더라니. 고아 주제에 나는 비웃음이 나왔다. 강수 간호사님, 저한테 항상 알아서 기어라고 하셨죠? 신분을 알고 처신하라고 하셨고요. 그건 이제는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아직도 알아서 기어야 할까요? 강수 간호사는 말을 잃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통쾌해야 하는데 왜인지 공허한 기분이 더 컸다.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는데 병원을 걸으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원했던 건 복수였을까? 아니면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나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할까?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나는 단순히 다른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이 병원에서 무시당하는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곳을 바꾸기 위해 왔다. 한때 나를 괴롭히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 반면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해 주었다. 이제 이 병원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병원장이 직접 나를 찾아왔다. 예전에는 나와 같은 평범한 간호사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김지연 간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간호사님에 대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정황이 많더군요. 그렇군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수 간호사를 비롯한 몇몇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그동안 병원 내에서 권력으로 사람을 괴롭혀온 이들이 결국 책임을 지게 될 상황이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참 대단합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병원장은 멋쩍게 웃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일을 계속할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나는 일부러 강수 간호사가 있는 간호사실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조사를 받고 있었고 예전과는 달리 초조한 얼굴이었다. 어쩐 일이세요? 예전처럼 나를 깔보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이제야 저한테 존댓말을 쓰시네요. 그땐 내가 너무 몰랐던 것 같군. 그렇죠. 이제 아셨나봐요. 나는 그녀를 보며 피식 웃었다. 예전에는 저한테 신분을 알고 처신하라고 하셨죠? 그랬지.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인 것 같은데요. 강수 간호사님도 신분에 맞게 처신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리고 태혁 씨, 그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결국 해냈네요. 너도 그렇잖아.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한때 버려졌던 누리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다. 우리 이제는 빼앗기지 말자. 그래,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과거에 우리는 상처받고 버려진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것을 되찾고 있었다.